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습니까? 그저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같은 인사말이 아니라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고 상대방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꼈던 대화 말입니다. 어제? 일주일 전? 아니면 한 달도 더 됐나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혼자 사시는 분이 160만 명이 넘습니다. 160만 명입니다. 서울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는 날이 태반입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반찬을 꺼내 놓아도 먹고 싶지 않고, 밥을 지어도 한 공기가 너무 많고, 설거지할 그릇도 고작 하나뿐이고, 그렇게 먹는 저녁 식사가 하루의 전부인 사람들이 160만 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라는 상황 자체는 바꿀 수 없어도 혼자 사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완전히 바꾼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72세 박순자 할머니도 그 중 한 분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박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밥을 해도 혼자 먹기가 싫었고, 밤이면 적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2세 할머니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혼자 사는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방법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혼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는 물리적 상태이고 외로움은 심리적 상태입니다. 100명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자동으로 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에서 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독이 될 수도 있고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혼자가 두려울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 사는 법을 모릅니다. 둘째, 쓸모없어졌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밥을 해주고 뒷바라지하던 역할이 사라지니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상실감이 옵니다. 셋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혼자 있으면 만약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까? 하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이 3가지 두려움은 모두 정상입니다.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에 압도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은 뇌가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은 사회적 연결이 필요합니다라는 경고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듯이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 존 카치오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혈압을 올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 우울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혼자 사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할 수 있다면 좋은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장례 치르고 손님 치르고 정신없이 한 달이 지났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남편이 기침하는 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 TV 채널 돌리는 소리,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집이 무덤 같았어요. 첫 1년 동안 박 할머니는 거의 우울증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을 해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해도 받기 싫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TV만 봤습니다. 가끔 딸이 찾아오면 잘 지내요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을 때 박 할머니는 문득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완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나야? 하고 물었을 때 거울 속 사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박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죽겠구나. 남편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바로 그날 밤 박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살아보자. 혼자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그 결심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할머니는 알람을 맞춰놓고 7시 정각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는 벌써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구나. 나만 멈춰 있었구나. 그날 박 할머니는 혼자지만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식탁보를 깔고 밥을 짓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담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마치 손님을 대접하듯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한 숟가락 떴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다는 게 고마워서였습니다. 맛있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비참한 게 아니라 자유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밥상을 차릴 수 있구나. 이것이 박 할머니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아침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아침은 하루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기분과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아침 루틴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예측 가능성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순서로 행동하면 뇌가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뇌는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박 할머니가 실천한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주말도, 비 오는 날도, 아픈 날도 7시에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5분만 더 하고 뒹굴지 않습니다. 둘째,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엽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심호흡을 3번 합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정신을 맑게 합니다. 셋째,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외출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행동이 뇌에 이제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넷째, 식탁보를 깔고 아침을 차립니다. 혼자 먹어도 정성스럽게 차립니다. 밥, 국, 반찬 3가지 이상. 이게 박 할머니의 규칙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깨끗이 합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바로 씻어서 정리합니다. 주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여섯째, 오전 9시쯤 산책을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돕니다. 약 30분 정도 걷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구경하며 걷습니다.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사람들을 봅니다. 이 6가지 아침 루틴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박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제대로 먹고 매일 걷으니까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안정됐고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설렘이 생겼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혼자 사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당신의 아침은 어떤 모습인가요?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아침을 제대로 드시나요? 만약 아직 아침 루틴이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만큼 중요한 게 생활 자립입니다.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모든 걸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식사, 금전, 건강, 집안 관리. 이 4가지를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식사 관리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대충 먹기 쉽습니다. 귀찮으니까 라면으로 때우고 빵으로 때우고 아예 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영양 결핍이 옵니다.
노인 영양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어르신의 영양 결핍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장을 봅니다. 큰 장이 아니라 작은 장입니다. 마트에 가서 오늘 먹을 것만 삽니다. 채소 조금, 고기 조금, 과일 조금. 냉장고에 음식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쌓아두면 상하기 때문입니다. 매 끼니 밥을 짓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밥을 한 번 지으면 점심, 저녁까지 먹습니다. 하지만 반찬은 매번 새로 만듭니다. 계란 부침, 나물 무침, 생선구이. 간단한 것들이지만 매번 따뜻하게 해서 먹습니다. 중요한 건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는 겁니다. 소파에 앉아서 TV 보며 먹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식탁보를 깔고 정갈하게 차려서 먹습니다. 혼자 먹어도 식사는 의식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금전 관리입니다. 통장, 카드, 공과금 이런 것들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맡기면 편하지만 그러면 자립성을 잃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달 첫째 날 가계부를 씁니다.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꼼꼼히 적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이 대세입니다. 박 할머니도 처음엔 어려웠지만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이체도 하고 공과금도 냅니다. 이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약을 제때 먹고 병원 예약을 스스로 하고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박 할머니는 약통에 요일별로 약을 넣어둡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미리 분류해두면 깜빡하지 않습니다. 병원 예약도 스스로 합니다. 전화해서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자녀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안 관리는 어떨까요? 매일 조금씩 청소합니다. 한꺼번에 대청소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엔 화장실, 화요일엔 부엌, 수요일엔 거실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집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나를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능력이 높을수록 치매 위험이 낮아지고 우울증 발생률도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김철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데 매일 아침 똑같은 루틴을 유지합니다. 6시 기상, 세수, 스트레칭, 아침 식사, 신문 읽기, 산책. 이 루틴을 10년째 지키고 계십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78세인데도 인지 기능이 50대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매일 똑같이 사는 게 비결이에요. 뇌가 게을러지지 않거든요. 규칙적인 생활이 뇌를 자극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것만 뇌에 좋은 게 아닙니다. 익숙한 일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완수하는 능력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생활 자립은 단순히 혼자 사는 기술이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입니다. 이 자부심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당당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마음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소용없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레이블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무섭다.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신기하게도 감정이 조금 약해집니다. 뇌과학적으로 감정을 언어화하면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들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이 진정된다는 뜻입니다. 박 할머니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그리고 솔직하게 답합니다. 오늘은 좀 우울해. 오늘은 괜찮아. 오늘은 기운이 나네. 이렇게 매일 체크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인정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억누르면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햇빛 쬐기입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은 햇빛을 쬐어야 합니다. 햇빛은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해집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오전 10시쯤 베란다에 앉아서 햇빛을 쬐입니다. 창문을 열고 직접 햇빛을 받습니다. 유리창을 통한 햇빛은 효과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신문을 읽습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워도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위험이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작은 생명 돌보기입니다. 화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겁니다. 박 할머니는 베란다에 화분 5개를 키웁니다. 토마토, 상추, 고추, 허브, 다육이. 이 화분들의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면서 말을 겁니다. 잘 잤어? 오늘도 예쁘네. 이렇게 식물과 대화합니다.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행위 자체가 삶의 의미를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물을 키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고 인지 기능도 좋다고 합니다. 식물을 돌보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성장을 지켜보면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도 좋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외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노인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하고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합니다. 또 만약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누가 돌볼 것인지도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하루 한 가지 작은 목표 세우기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정말 작은 목표입니다. 오늘은 마트 가기, 오늘은 친구에게 전화하기, 오늘은 베란다 청소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루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매일 작은 성취를 쌓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포스트잇에 오늘 할 일을 하나 적습니다. 그리고 해내면 줄을 긋습니다. 이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해냈다는 느낌이 하루를 견디게 합니다. 5번째 방법은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딸한테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이 맛있었다. 감사 일기를 쓰면 뇌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3주 이상 쓴 사람은 행복도가 25% 증가하고 우울감이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박 할머니도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씁니다. 공책에 날짜를 쓰고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처음엔 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감사할 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산책하다가 예쁜 꽃을 봤다. 오늘 마트 계산대 직원이 친절했다. 오늘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해졌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이순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3년 전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라고 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약을 먹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마음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정을 체크하고 햇빛을 쬐고 화분에 물을 주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달, 2달 지나니까 공황 발작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약도 끊었습니다. 완전히 극복한 겁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돌보는 게 약보다 효과가 좋더라고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니까 마음이 튼튼해졌어요. 뇌과학적으로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반복하면 뇌의 구조가 실제로 바뀝니다. 우울한 뇌도 행복한 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에 감사하셨나요? 잠깐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세요.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빛, 친절한 사람.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하루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마음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을 만나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약한 연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족처럼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자주 마주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 아파트 경비원, 산책하다 마주치는 이웃. 이런 사람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약한 연결이 외로움을 크게 줄여준다고 합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잘 지내세요. 이런 짧은 인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산책하면서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단골 코스가 생겼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보는 얼굴들이 생겼습니다. 개 산책시키는 할아버지, 조깅하는 아저씨, 유모차 끄는 엄마. 이분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눕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얼굴만 봐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라는 말 한마디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게 약한 연결의 힘입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벼운 연결만으로도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는 기대에서 옵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해야지, 친구가 먼저 찾아와야지 이렇게 기대하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박 할머니도 처음엔 딸들에게 기대가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지, 한 달에 한 번은 와야지.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들은 바빴습니다. 전화도 뜸했고 방문도 드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서운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키워줬는데 이것도 못해주나 하는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애들도 사는 게 바쁘구나. 내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되겠구나. 기대를 내려놓으니 편해졌습니다. 딸들이 전화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잘 지내니? 바쁘면 안 받아도 돼. 엄마는 잘 있어. 이렇게 짧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딸들도 부담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으니까 관계가 더 편해진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대치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관계 만족도가 50% 증가한다고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독립성도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가 도와주면 고맙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자립해야 합니다. 박 할머니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생활합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합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습니다. 건강도 스스로 챙깁니다. 아파도 자녀에게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고 괜찮아지면 그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독립성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자녀들도 어머니가 혼자 잘 지내시니까 안심합니다. 그리고 가끔 찾아왔을 때 더 고맙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친구 만들기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친구는 만들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을 다닙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노래를 배웁니다. 거기서 비슷한 또래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몇 주 지나니까 친해졌습니다. 노래 배우고 나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떱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그게 큰 기쁨입니다. 거기서 특히 친해진 할머니가 있습니다. 최영숙 할머니입니다. 두 분은 노래 교실이 끝나면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식당에 가서 칼국수나 김밥을 먹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위로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 대화를 나누며 웃는 시간. 이런 시간이 외로움을 채워줍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김미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노인 합창단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연습하고 1년에 2번 공연합니다. 합창단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합창단 사람들이 가족 같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공연 준비하면서 끈끈해졌습니다. 합창단 단원 중 한 분을 인생 이모라고 부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합니다. 이 이모와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합니다. 긴 통화는 아닙니다. 10분 정도 근황을 나눕니다. 이 작은 연결이 김 할머니에게는 큰 힘입니다. 나한테도 친구가 있구나.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삶에 의미를 줍니다.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1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로 사는 자유입니다. 혼자 사는 삶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평생 역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이름보다 역할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보다 남들이 원하는 게 뭔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그 모든 역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온전히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랑 살 때는 남편 밥상 차리고, 남편 빨래하고, 남편 스케줄에 맞춰 살았어요.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 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자유입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도 상관없고, 저녁에 뭘 먹어도 상관없고, TV를 봐도 혼자 보니까 채널 싸움도 없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자유가 행복을 만듭니다. 내려놓기도 중요합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안 입는 옷, 안 쓰는 그릇, 오래된 책. 이런 것들을 하나씩 버립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관계도 정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거리를 둡니다. 억지로 만날 필요 없습니다. 전화도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나를 편하게 하는 관계만 유지합니다. 미련도 내려놓습니다. 과거의 실수, 후회, 원망. 이런 것들을 하나씩 흘려보냅니다. 이제 그만 괜찮아.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자신을 용서합니다. 실제 사례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80세 정순덕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80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림 한 번 그려본 적 없었는데 복지관 미술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수채화를 배웠습니다. 붓을 쥐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미술교실에 갔습니다. 3년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작은 전시회도 합니다. 복지관에서 1년에 한 번 전시회를 여는데 할머니 작품도 걸립니다. 가족들이 와서 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대단해요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80세에 그림을 시작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혼자 살게 되면서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그 시간을 뭘로 채울까 고민하다가 그림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60세에도, 70세에도, 80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사는 삶을 천국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혼자라는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세요. 둘째, 나를 돌보는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준비, 산책, 청소. 이런 작은 루틴이 삶을 지탱합니다. 마음도 돌보세요. 감정을 체크하고, 햇빛을 쬐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감사 일기를 쓰세요. 셋째,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세요.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벼운 인사, 짧은 대화만으로도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자립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드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오늘 자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했어. 내일도 잘할 수 있어. 나는 혼자지만 괜찮아. 이 한마디가 마음을 위로합니다. 매일 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혼자 사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온전히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배우자를 떠나보냈고, 누군가는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살고, 누군가는 평생 혼자 살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같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누구보다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에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당당하고,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건강, 병원에 덜 가는 생활 습관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습관으로 건강을 지키는 실전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